6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안정론을, 민주당은 견제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전격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리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해온 북한이 처음으로 스텔스 오미크론 발병을 공개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시와 군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끊겼던 서울 도쿄 간 최단 항공 노선인 김포 하네다 하늘길이 6월 1일부터 열립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성추행범에게 쫓기는 여성이 편의점에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성을 숨겨준 편의점 직원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 20일 공이 울렸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대진표가 다 확정이 됐죠.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채 안 돼 지방선거가 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대선 때 박빙 승부가 그대로 이어질지, 국민의힘 구호처럼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안정론이 먹힐지, 아니면 새 정부 독주를 막아달라는 민주당의 견제론이 먹힐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후보들의 등록 첫날 소식부터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마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의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와의 협업입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그 혜택이, 정책의 혜택이 시민 여러분들께 돌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더딘 이곳 개봉 3구역을 찾아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인천시의 경영에서 성공한 시장은 아니었다. 점잖게 얘기해서 성적표가 썩 훌륭한 시장님은 아니었다. 오 후보는 첫 지원 행보로 김길성 중구청장 후보 사무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격전지 경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견제하며 유능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말이 오락가락하는 후보가 아니라 진심을 갖고 현장에서 경기도민을 지켜온 후보를 뽑는 선거여야 합니다. 성남 분당갑 후보 등록을 마친 안철수 후보는 국정 안정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 승패가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4년 전에는 광역단체장 14곳을 싹쓸이했었던 민주당, 이번 선거에선 8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선봉에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부터 전국 지원에 나섰는데요. 권력이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이 생긴다며 정부 견제론을 쏟아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결속하고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결과가 결정난다. 즉 투표하면 이긴다.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 민주당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인천을 벗어난 건 처음인데요. 이낙연, 정세균 등 상임고문도 총출동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팬카페를 통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를 꼭 지켜달라며 온라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경기를 포함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8곳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도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쏟아냈습니다. 명랑해전의 대장선처럼 이순신 장군께서 스스로 몸을 보여 최전선에 싸우듯이 저 송영길이 서울에서 온몸을 던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브레이크를 달고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GTX 노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약 파기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후보들이 힘을 합쳐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은 당초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필승 결의 대회를 펼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시작부터 악재가 터졌습니다. 또 성비위 사건입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86그룹 3선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 성비위 사건이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민주당 현장 연결합니다. 최선 기자, 이 당 지도부 기자회견은 끝이 났습니까? 네, 조금 전 윤호중,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며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젠더 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당대표실 안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지난달 말 신고해 당 윤리감찰단이 2주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올해 초까지는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으로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을 쓰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이뤘습니다. 당내에선 부적절한 대응이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도 당시 당내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고요. 사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오늘 박완주 의원 제명 직후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로성 발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성비위 사건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분노와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에 이 선관위의 부실했던 투표 관리 기억나시죠?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용지를 이 소쿠리나 비닐봉지에 넣어 운반하는 이 황당한 일이 이번 지방선거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번 사전투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놔두고 가라고 놔두고 가라 이 말이 돼요? 봉투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미 봉투에 이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지난 3월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임시 기표소가 6일 지방선거에는 사라집니다. 투표용지를 운반하며 관리 부실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투표함에 투표합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의 사전투표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에 투표할 수 있는데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가능합니다. 6월 1일 본투표 역시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투표 시간이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30분 뒤에 시작하는 것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오는 22일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투표 방법도 조정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여전한 만큼 마스크나 장갑 착용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오늘 용산에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이 의결됐는데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으로만 열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11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문재인 정부 내각 2명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총 59조 4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370만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원,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 지급 등의 36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남은 23조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됩니다.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개의 종족수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해 회의에 앞서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무회의 직전에 도착해 회의 전 임명이 불발됐고 문재인 정부 장관 2명이 참석했습니다.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첫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의 추경 규모를 36조 원으로 의결했죠. 민주당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47조 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거용 민심 잡기 경쟁이란 해석인데요. 하지만 돈이 대규모로 풀리는 거라 물가 인상에 기름을 부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생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약 47조 원의 추경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보다 11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앞서 정부는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안에서 빠진 프리랜서 화물연대기사,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도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피해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초과세수 발생에 대해선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정부 여당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권력 교체기에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거나 이랬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세수 예측을 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일축했습니다. 정권을 인수받은 지가 5월 10일 이틀 전인데 이거를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이전 정권과 다르게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출근길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용산 집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노 차장은 예전에 청와대 출입도 했었고 지금은 또 용산 대통령실 출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달라진 게 뭡니까? 일단 가장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출근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틀째 대통령이 간단한 질의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는 본관과 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이 담벼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모습인데 대통령도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모두 질문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첫날이었다 보니까 아예 기자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2층에도 다 입주했어요? 네.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틀째죠. 오늘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다가 짧은 답변을 하고 집무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모습이 일본 총리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출근길에 매번 질문을 받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 앞에 서서 그동안 취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100번이나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에게 이방 저방 다니면서 소통하라고 주문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참모들 간의 이 거리도 좀 가까워졌습니까? 네, 일단 6, 7층에 입주한 비서관실을 다니면서 일일이 인사를 했는데요. 직원들끼리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내 방에도 자주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생각에는 인부만 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좋아요. 답답하다고 마음보다 답답하고. 지금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는 5층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사무실이 모두 모여 있어서 언제든지 대면 보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실은 지금 1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원하면 2층 이상 올라가서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2층에는 일단 대통령 제1집무실이 생길 거라서 그렇게 되면 아예 2층으로 가는 길목 자체가 차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건물을 쓰다 보니까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휴게 장소처럼 마주치게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매점에서 간식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 밖에 휴게 장소로 나갔다가 대통령실 직원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자, 노 차장은 아까 말한 대로 청와대도 출입을 했으니까, 자, 소통 측면에서 편해진 게 뭐예요? 일단 아직 공사 중인 곳이 많아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고요. 그리고 기자실 아래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보니까 건물로 들어갈 때마다 보안검색대를 여러 번 통과해야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근무 공간이 한 건물에 있다 보니까 기존 청와대보다는 오가면서 직원들을 마주치게 되는 구조라서 소통하기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윤석열 내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임명을 해서 윤석열 내각만으로 열려고 했었는데 두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된 이후에 서류가 넘어오는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오후 3시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린 건 다른 정부에 비해서 확실히 빠르긴 한데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48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14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첫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국무위원 17명 중에 10명이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새 정부 장관이 13명, 그리고 전 정부는 차관이 2명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만든 자리에 비서관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던데요. 뭡니까 내용이? 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생긴 자리인데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과거 발언이 논란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성애는 정신병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어제 사과글에서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올린 해명글에서는 조선의 여성 인구 절반이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 이런 말을 해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면서 김 비서관의 거취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관련 보도가 있을 거지만 북한에서 조금 전에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한 대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가 마련될 때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아파트 안은 어떤 모습인지 주민들이 만난 대통령 부부는 어떨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사는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내부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제 3개 동이 있어요. 예. 한 750세대, 760세대가 이렇게 이제 사시고, 예. 거진원은 한 3,0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이 한 10분이나 20분을 할애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한 대를. 그동안은 이제 주민들은 못 쓰시고요. 네, 이제 엘리베이터가 3대니까는 네. 다른 쪽에서 쓰시고. 배달 음식과 우편물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난 윤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선 후에도 사우나를 이용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목욕탕에서 사우나도 뭐 흉물치하고 우리 저는 사진도 찍고. 목욕도 같이 하셨어요? 그럼 목욕도 같이. 뭐 사진도 다 있지. 그 사진 공개는 안 되겠네요. 동네 아이들은 2달 새 경호견 베니와 친구가 됐습니다. 대통령님도 맨날 안아주신다고. 네, 나오시면 한 번씩 이렇게 가시고. 주민들은 대통령 부부를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하는 이웃으로 기억합니다. 애기한테 빠빠이 해주는 영상들. 안녕, 안녕 이러면서 막 가시고 되게 그런 모습들.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사람이 뒤늦게 김건희 여사로 밝혀진 일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저런 데 저렇게 고양이 밥을 주고 그래. 그럼 갔다 오면 새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 주민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또 요즘엔 안 주시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시잖아요. 자꾸 민원 나오니까. 예. 경호가 5배로 강화되면서 불편함은 더하지만 주민들은 이웃이 대통령이라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집터가 세다고 막 산폭 무너졌다고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집터 그 세다는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땅에 기운이 막 돋아나요. 대통령이 태어나셔서. 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주민들이 새로운 그야말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겪어보잖아요. 나가시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웃의 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이쪽으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국정 잘 운영하셔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는 게 소망입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거리미술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정권을 풍자하는 그림이 걸렸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전시된 대형 그림.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습니다. 이마엔 거꾸로 뒤집힌 한자 윤자가, 어깨띠엔 정치보복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겁니다. 법복을 입은 검사들 중간에 위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는 빨갛게 칠했습니다. 작가는 자본주의 계급도를 5계층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들은 1단계 왕정계급으로 분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방송인 김호준 씨 등 야권 인사들은 제1 아래 5단계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가 초청한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이 작가가 본인의 생각대로 이 사회를 5.18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저희는 그 표현에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풍자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표현은 자유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있지.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울퉁을 벗어도 정치만 잘하면 돼. 논란이 커지자 이 행사에 시비 2,160만 원을 지원한 광주시는 후원 명칭에서 빠졌습니다. 광주에선 지난 2014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홍선단 화백의 세월 5월 전시를 놓고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요구해 제명됐던 기초의회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해서 논란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출마했다고 말하는데 주민들 의견까지 배유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남성이 버스 뒷자리에서 일어나 가이드의 얼굴을 때립니다. 가이드가 손으로 얼굴을 막아보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가이드는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경찰까지 출동하고 여기에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안내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나 빈축을 샀습니다. 사건 당사자였던 박종철 건도식 의원은 결국 제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예천군 의원직을 놓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거 자신의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한 겁니다. 주목 받으실 거 예상은 하고 이제 등록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만약에 지금 가는 걸 뭐 중단할 일도 없고. 예천 엄민들한테 직접 물으시오. 엄민들이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나가요.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뭐 시민들이 나오라고 했다 이런 말. 아이 그 정도 하는 소리지 뭐. 그 실수하고 또 나오면 되나 그게? 맞아요. 네. 참. 낯짝들이 무겁다 씨. 국민들도 어리석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다는 자체도 스스로도 반성했으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 이들 외에도 당시 해외 연수에 참가했던 예천군 의원 7명 중 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4명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도 선출됩니다. 시도별 학교 신설과 폐지, 선발 방식을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교육의 정치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정당 공천은 없습니다만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 이념 성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부모 찬스를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조교육감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와 박선영 예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 입장에선 단일화가 변수인데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조전혁 후보는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고 박 후보도 내일 후보 등록을 합니다. 입으로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일화를 하려는 노력도 의지도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를 갖다 빨리 준비를 갖다 하면은 일주일에 가능하죠. 네. 그런데 왜 그걸 갖다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 분열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이 맞붙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고 있네요. 네, 오늘은 내 상대를 놔두고 다른 사람 공격에 주력하는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가요, 연일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연구가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사실 분당갑 지역구 상대라면 이제 민주당 김병관 후보인데 관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병관 후보를 이길 선거 전략을 묻자 비전에 집중하겠다고 짧게 대답만 했는데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 모두 험지 대신 양지를 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연고가 있는 내가 더 명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왜 인천에 갔냐 이런 질문에 연고보다는 책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맞습니다. 자신이 전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 선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선거 막산대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를 놔두고 다른 인물을 겨냥한 건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습니다.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 맞상대가 누구죠?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송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부쩍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브레이크를 달고 건법 행정에 치중해 있는 오세훈 시장을 이겨서 더 센 사람을 공격하면서 몸값 높이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기 왜 왔냐? 이재명 후보가 이런 항의를 받았다죠? 네, 어제 저녁 출마 지역인 인천 계양구를 돌면서 자영업자 등과 만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모습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태양이 오구냐? 태양이! 저런 사람 왜 이렇게 와? 그냥 놔둬. 아니세요. 아니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여기 왜 왔어? 오늘은 자유잖아요. 하실 말씀하세요. 아니 태양이 오구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쓴소리도 듣겠다는 자세는 또 평가할 만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여길 왜 왔냐, 분당에 가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지역 기반인 경기도를 떠나서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택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 차례 했었죠. 맞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0년 총선 때 험지였던 부산에 도전해서 떨어졌지만 오히려 바보 노무현이라는 훈장을 달았고 그 이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었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인천에는 왜 왔냐?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선거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이재명 후보 이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에 뚫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밤중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만큼 긴박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인 오후 6시 29분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흔들리는 내부 결속령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발사라 이 대남 메시지가 담긴 건지 군 당국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한밤중 소집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당 간부들에 이어 역시 마스크 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합니다.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 시군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완벽하게 차단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긴급 회의 소집과 회의 내용을 당일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마스크 차림을 처음 노출하고 새벽 1시 50분부터 2시간 가까이 긴급 회의를 진행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수만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미 내부 깊숙이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00만 회분, 중국 시노백 300만 회분 등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위기 속에 북한이 스텔스 오미크론 전파 사실을 전격 공개하고 백신 원조를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용이 너무 컸고요. 백신이나 치료제의 대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생기거든요. 일각에선 핵실험 준비 움직임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오후 6시 29분쯤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감행했습니다. 올 들어 모두 16차례 발사 중 가장 늦은 시각에 이루어진 이번 시험 발사를 두고 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내부 결속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마침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소식에 권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이 이어지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사기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달라지는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좀 이어달리기가 돼야 되지 그 전에 정부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7차 핵실험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제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이 핵 고도화를 하고 있고 또 도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입니다. 또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의미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중대사 재임 당시 형제들의 사업체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나온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끊겼던 김포羽田간 하늘길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도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과 유학 관련 방문 외에 관광 입국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건 2020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 김포羽田하늘길이 다시 열립니다. 외교소식통은 채널A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의 운항 재개 사실을 어제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항공사별로 주 2회 운항이 배정됐으며 일본 측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겁니다. 항공사들도 항공권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3년 11월 첫 취항한 김포羽田하늘길은 서울과 도쿄의 최단거리 노선으로 연간 205만 명이 이용하며 양국 교류와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민간 교류 활성화 차원으로 노선 재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포에 방역 시설을 구축해서 우리가 일본 출국자들을 전부 검사를 해서 김포羽田라인의 복원을 통해서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리타, 간사이, 나고야, 후쿠오카 등 한일 간 기존 4개 노선처럼 우선 사업과 유학 목적의 입국만 허용되지만
관광객 입국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본 정부는 6월 중 하루 입국자 수를 최대 2만 명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객 입국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여행업계와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30% 이상은 돼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풀리면은 바로 갈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주말 낑겨서 가기가 편하고 또 비행기도 좀 저렴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니까. 최근 일본도 관광객을 다시 수용할 계획을 밝히는 등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2년째 멈춰있던 이곳 김포공항 국제선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아시아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채널A가 출범 선언문을 확인했는데 정작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의도를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한일 순방에 맞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지는 경제협의체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 예정이고 아세안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유력 거론됩니다. 미국은 한 달여 전부터 대상 국가들에게 선언문 초안을 공람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취지와 달리 중국이 싫어할 만한 표현들은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채널A에 경제적 강압,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중국을 겨냥하는 문구들은 다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무역,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 세금 및 반부패 등 4대 주제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는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을 줄여 최대한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leave Australia alone on the field, or maybe I should say alone on the pitch, in the face of economic coercion by China. 오늘부터 미국은 이곳 워싱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 정상회의를 가집니다. 이를 계기로 이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를 독려하고 반중국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외쳤죠. 오늘 서민의 기름인 경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서울의 한 주유소.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오늘 전국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950.8원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을 역전한 데 이어 상승세가 계속된 겁니다. 경유차를 타는 운전자에겐 큰 타격입니다. 좀 안타깝죠. 기름 원래 내야 될 돈에 조금 더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민으로서는 좀 안타깝죠. 차를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특히 택시, 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생계형 근로자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이거 지금 그냥 봉사하는 거 봉사. 아 진짜요? 예. 왜요? 기름값 너무 비싸서요. 일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지방은 안 내려가요. 그래서. 경유값이 더 치솟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때문. 디젤차 비중이 높은 유럽은 경유 수요가 많은데 경유 수입의 60%를 의존하는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면서 국제 가격이 뛴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8원을 넘어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유 수입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균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유는 산업 전반에 쓰이는 만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화물은 거의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 운송비,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도 어려울 거고 경제의 어떤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유류세 30% 인하 외에 추가 고유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밤길에 성추행을 당하고 도망친 여성을 편의점 직원이 구했습니다. 재빨리 숨겨준 뒤 신고까지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다급했던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황급히 편의점에 들어오는 여성. 바깥을 살펴보더니 한쪽 구석에 몸을 숨깁니다.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자 직원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원은 재빨리 계산대 뒤로 숨겨줍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되게 불안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쫓기는 듯하는 느낌 있잖아요. 길을 가던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건 지난 3일 밤 11시쯤. 남성이 뒤에서 덮쳐 함께 넘어진 뒤 여성은 공포에 질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편의점까지 따라 들어와 내부를 살피다 음료 2개를 사서 나갔습니다. 물건은 사는데 그 시선은 다른 데를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쫓아온 사람이구나. 남성이 편의점을 나선 지 1분 만에 도착한 경찰. 주변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여성의 도움 요청을 받자마자 112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소화기를 3초 이상 내려두면 자동 신고되는 비상 연락 체계를 이용한 겁니다. 제가 먼저 오자마자 이제 바로 앉으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제 비상벨을 눌렀기 때문에 비상벨은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긴급으로. 이 편의점은 구청이 선정한 마을 안전 지킴이 집이기도 합니다. 행인이나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대피를 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은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길을 가던 6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 흘리는 피해자를 그냥 지나친 행인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40대 남성.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건 어제 오전 6시였습니다. 1분 만에 첫 번째 행인이 피해자 앞을 지나갑니다. 흘끗 쳐다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지나칩니다. 잠시 뒤 피해자의 움직임이 포착되지만 행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상당수 시민들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7분이 지나서야 몸이 불편해 보이는 남성이 멈춰서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시각은 오전 6시 7분. 바로 이때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첫 번째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CCTV에 23번째로 등장한 이 남성이 신고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사건 발생 15분 뒤. 이때까지 모두 53명이 피해자 앞을 지나갔지만 다가가 말을 걸거나 상태를 살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범행 11분 뒤에 이어졌습니다. 많이 지나가고 쳐다보고 있고 한데 신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50몇 명이나 참 지나갔다는 게 참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경찰은 안면부 골절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피의자는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데다 어제는 환각 상태여서 조사가 중단됐던 상황. 오늘 약 기운이 사라졌지만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의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차도에서 SUV 차량이 급제동하고 킥보드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도로 위로 튕겨져 쓰러집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명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에서 킥보드와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20분쯤. SUV 운전자는 바뀐 신호를 보고 정상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SUV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킥보드 탑승자들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타면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 일대는 서울에서도 전동 킥보드 배치 대수와 이용량이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를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어떤 경로로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파악하고 음주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역전의 명수로 떠올랐습니다. 올 시즌 승리 중 3분의 2 가까이가 역전승이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1대5로 끌려가던 삼성이 8회 추격을 시작합니다. 오재일의 투런포와 김동엽의 솔로포를 묶어 한 점 차까지 따라붙은 삼성.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타격 1위 피렐라가 극적인 동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기세가 오른 삼성. 연장 10회 말 강민호가 밀어내기 못 맞는 공으로 역전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 시즌 역전패가 가장 적었던 선두 SSG를 무너뜨린 뜻깊은 승리였습니다. Sí, claro, siempre trato de salir al juego pensando que como si fuera mi último juego y salgo a dar lo mejor siempre. 올 시즌 삼성은 역전의 명수로 불립니다. 17승 중 11승을 역전으로 따내 역전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경기 막판 타선의 집중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삼성의 7회 이후 타율은 3할로 전체 1위입니다. 특히 피렐라는 7회 이후 4할 2푼 1리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용병술도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지난 4일 NC전 8회 말 삼성은 연속 대타 작전 성공을 발판으로 무려 9점을 뽑아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삼성은 올 시즌 가장 높은 대타 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8위에서 5위까지 올라온 사자의 뒷심이 순위 싸움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철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에선 3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 낮 기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서쪽은 여전히 25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주말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 5에서 10mm 정도 오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내륙과 일부 충청, 호남 동부 내륙과 영남 내륙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강릉은 15도, 대구는 21도에 그치면서 서늘하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25도까지 올라서 서쪽은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장관 임명 시기를 묻자 딱 5글자 답했습니다. 그게 다인데도 그래도 달라졌다, 소통한다 평가가 나오죠. 출근하는 모습, 질문 받는 모습, 이 보는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큼 이 대통령과의 소통에 목말라 있었던 거겠죠. 일본 기시다 총리는 취임 6개월 동안 기자들과 100차례 만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소통이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만사소통 대통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